나지겠다는 희망으로 어떻게든 버틴 거예요. 드디어 폭발하기 시작했다. 바닥으로 떨어진 내수 경기. 하지만 여전히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아직 꼬리가 긴 형태가 될 거고 전혀 새로운 균형 나올 거다라고. 코로나19 사태는 위기에 취약한 우리 경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는데요. 자영업자가 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많을까? 코로나 경제 위기로 인한 것만은 아니고 그 전부터 어려웠던 것이 이제 겹쳐져 있는 것이다. 반면 각종 경제 지표는 순항 중입니다. 경제 성장률 4%라는 거는 한국 경제 전체적인 성장률을 말하는 거니까 4% 성장, 이거는 좀 갸우뚱거리는 그런 모습을. 코로나로 시작된 경제 위기는 바닥을 딛고 올라서는 중일까요?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 자영업의 위기를 진단해 봅니다. It is a great day for humanity when you realize that your vaccine has a 90% effectiveness. That's overwhelming.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신음하던 지난해 말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침체된 세계 경제에 대해 장밋빛 회복 전망이 쏟아졌고 우리 정부 역시 4.2%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과연 기대했던 대로 경제는 회복되고 있을까요? 지난 8월 수출액은 532억 3천만 달러, 8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누적 수출액은 4,119억 달러로 역대 최단기간에 4천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외환 보유액 역시 사상 최대 기록을 매달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 우리 내부에서 보면 다 섰다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을 수출 기지 혹은 세계의 공장으로 보는 사람들은 야 저기는 다 공장도 돌아가고 연구 개발도 다 한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경제 충격 자체가 적었다는 게 한 가지 있고요. 수출이 워낙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뭐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가장 경제적 편익이라고 할까요? 일종의 좀 혜택을 본 거거든요.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도 1분기에는 1.7%, 2분기에는 0.8% 성장했습니다. 정부는 4.2% 경제 성장률 달성에 청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경제 성장률 4%라는 거는 한국 경제 전체적인 성장률을 말하는 거니까 사실 체감 경기는 또 다른 얘기겠죠. 뭐 좋은 사람들은 좋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어려우니까요. 특히 소비업종, 어떻게 보면 가장 서민들이 체감하기 쉬운 그런 계층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4% 성장, 이거는 좀 갸우뚱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서울 한 대학가에 위치한 음식점. 저녁 6시면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식사와 모임 등을 위해 식당을 찾던 시간인데요. 밀려 들어오는 손님으로 전에는 가장 바쁜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빈 테이블만 가득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면 거리에 머리밖에 안 보여요. 사람이 학생들하고 서로 오고 가는 이 인파 때문에 사람 그 바닥이 안 보이는데 지금 험하잖아요. 학생들이 그냥 등하교를 안 해버리니까 전혀 없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한심하죠. 그 많은 인원들이 어디 갔나 싶기도 하고. 지난달부터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영업시간은 종전처럼 밤 10시로 조정됐지만 여전히 저녁 장사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9시까지 한 게 있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그게 한 2주 정도 거의 한 2달 정도 했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인식들이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거의. 그래서 지금은 10시까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코로나 전과 후는 연간 매출액에서 확연한 차이로 나타납니다.
코로나가 없었던 2019년 연간 매출액은 2억 정도. 20년 되는 팍 떨어졌죠. 1억 천. 그러니까 한 8천 정도가 떨어진 거죠. 지난해 8월 2차 유행과 12월 3차 유행은 월별 매출 그래프에 고스란히 흔적을 남겼습니다. 21년도에는 굉장하죠. 21년도에는 지금 9월 달인데 완전 차이 나잖아요. 안 찍혔어요. 그러네. 1월이 없네 아예 지금. 쉬었어요. 1월이 없네요. 네, 1월 달에 아예 쉬었어요. 너무나 심각해서 열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막 여기가 그때 막 확산되고 막 그랬을 때 아마 저희도 그냥 코로나 때문에 문을 열을 수가 손님이 거의 없어서. 인근 대학교 학생들의 가까운 밥집이자 다양한 모임 장소였던 이곳에서 학생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언 2년. 그 사이 종업원 3명을 어쩔 수 없이 내보냈고 매달 그대로 나가는 임대료와 공과금,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출을 있는 대로 다 받아 쓰는 거예요.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카드 대출이 이자가 비싸잖아요. 이자 가지고 논하다가는 내가 저기 문을 닫아야 되는 형편이니까 이자를 비싸게 주더라도 일단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버텨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유지해 나가는데 그것도 이제 몇 달을 내가 버텨야 될 것인지 암울한 거죠. 하지만 이곳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서울에서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온 업주가 최근 경영난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벼랑 끝에 내몰렸던 자영업자들의 비극적인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출이 살아나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지만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 역시 늘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기였던 1997년 IMF 외환 위기.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발 경제 충격이 IMF 위기 때보다 더 강하고 더 긴 여파를 남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특히 내수 쪽은 지금보다는 그 회복 속도가 빨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런 경제 활동의 제약은 없었거든요. 지금은 사람들이 저녁에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가 힘들면 속된 말로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 한잔 할 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못하니까 내수는 상당히 그때보다는 좀 느리게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MF 경제 위기 혹은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 이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는 V자 형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뚝 떨어졌다가 금방 올라갔어요. 그런데 팬데믹 형태가 되면은 이게 그렇게 가지 않고 이 상당히 낮은 기간 동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충격이 길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롱테일이라는 그러니까 아주 꼬리가 긴 형태가 될 거고 긴 꼬리가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출발했던 그 시점이 아니라 또 다른 어딘가의 균형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에 제약이 계속되는 한 내수 소비가 살아나지 않아 실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역시 자영업자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가 유독 많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중은 미국의 4배, 일본의 2배에 달하고 이는 OECD 국가 35개 나라 중 6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IMF 경제위기 겪은 것이 큰 어떤 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부도도 겪고 그러면서 그 뒤로는 이제 수익성 위주로 수익이 되는 사업만 하겠다는 방식으로 좀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해고를 했고 재취업도 어렵고 하니까
자영업 전선으로 내몰려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충분치 않은 작은 사업들의 이제 사업들을 차리게 된 그런 계기가 됐고, 우리나라 자영업자와 관련 업계 종사자 수는 전체 취업자의 25% 정도인 약 600만 명대로 추산됩니다. 그야말로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된다고 해서 당장 폐업을 하기도 쉽지만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데요. 작년 수치를 보니까 생각보다 자영업자가 문 닫은 수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 대신에 은행 융자가 확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간을 알았으면은 좀 다르게 했을 수도 있었는데 빚을 내고 버틴 거거든요. 정부에서 제공한 폐업 지원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만 원 받습니다. 50만 원 받습니다. 그렇지만 가게를 실질적으로 철거하는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으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속적으로 가게를 유지하는 방법이 실제 폐업하는 것보다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자영업자의 위기와 내수 침체는 서민들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집니다. 취업자 수가 내리 감소세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전년 동월 대비 3월부터 6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 동향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업종별 취업자 수를 들여다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취업자 수가 줄어든 업종은 숙박, 요식업, 도소매, 서비스업 등 방역 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입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6만 명 넘게 줄었는데 이는 31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 그만큼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도 많다는 건데요. 안정적인 일자리는 코로나 충격이 덜했던 반면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실제 공채 제도를 유지하다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경력직 채용으로 전환이 됐다는 것이죠. 시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와 핏이 맞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부분이었고, 이게 이제 청년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채용 시장을 좁히게 되는 부분이었죠.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집중된 피해는 결국 K자 양극화 성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며 그나마 경제에 훈풍이 불었던 지난 2분기. 소득이 제일 높은 5분위층만 유일하게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소득이 감소했는데 그중에서도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층의 소득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IMF랑 비교해보면 IMF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려웠어요. 매우 소수만 득을 받고 다 같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말이 그때는 잘 먹혔는데, 고용이 없어졌거나 실업자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딱 본전 정도 하는 사람들은 나의 월급은 같은데 물가는 올라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삶의 질 자체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매우 부유해지는데 많은 국민들은 나는 가난해진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죠. 일부 계층에는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이 된 코로나19발 경제 충격. 이것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고착되지 않으려면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이 가장 시급합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하고 지난해 9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전용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왔습니다. 모든 비용을 통합하면 3천만 원입니다. 가장 많이 받는. 예,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의 숫자가 몇 프로가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95% 이상 되는 분들이 실제 3천만 원에 가까이 근접도 못 합니다. 거의 많이 받았다면 한 1,000만 원.
그 대부분이 한 500만 원 전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월세만 따져도 한 달에 월세가 뭐 몇백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한 몇 달만 하더라도 그 비용 다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걸로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그리고 영국 같은 나라들은 GDP 대비 10% 이상 되는 재정 지출을 경제위기 첫 해인 2020년도에 이미 했고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에 비하면 뭐 약 한 3분의 1 정도, GDP 한 3% 정도를 첫 해 재정 지출을 코로나 경제 위기 관련해서 추경을 편성을 했고요. 확장은 확장이지만 신중한 수준의 확장이고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보다 더욱 늘어나는 내년도 예산 604조 원 역시 양극화 해소와 위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 및 재도약 지원을 위하여 금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3조 9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 1조 8천억 원을 편성했고 복지고용 예산은 역대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긴 216조 7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뭐 한두 차례 추경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것까지 합하면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확장적으로 나가는 것 같고, 근데 그거는 불가피하죠.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데 2, 3년, 길면 4, 5년 이렇게 장기화된다고 가정을 할 때는 어느 나라도 지금의 확장 재정으로는 못 버텨요. 1, 2년은 해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분명히 위드 코로나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상당히 구체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모든 피해를 재정으로 메꿀 수는 없습니다. 경쟁력을 잃은 자영업자나 일자리를 잃은 취약계층이 다시 고용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작년 말에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조사한 결과 48%, 절반 정도의 분들이 재창업보다는 재취업을 희망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책 같은 경우는 재취업보다는 재창업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소상공인들, 특히 폐업한 분들, 폐업하지 않은 분들도 유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엔잡러의 형태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폐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엔잡러가 아닌 플랫폼 비즈니스로 흘러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경제 위기에 취약한 산업과 고용 구조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코로나가 촉발한 변화에 맞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그것에 따른 고용 창출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대체 가능한 노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자리를 못 들어간다는 게 이제 팬데믹이 갖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그럼 그 안에 있었던 고용자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딘가 다른 데를 찾거나 신규 일자리를 만들거나 혹은 실업이 되거나 그런 선택을 할 거라서 그때 어떻게 이제 재교육을 하거나 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할 거냐. 이런 거는 좀 공공장치가 움직여도 저는 될 거라 생각합니다.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일상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 그 어떤 지원 방안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위드 코로나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빨리 높이고요. 일정 수준의 접종률이 확보가 되면 위드 코로나로 가야만 자영업자들도 살고 정부의 재정 부담도 줄고 그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와 방역의 균형은 늘 가장 어려운 하지만 결코 간과할 수만은 없는 과제입니다. 단번에 모든 방역 수칙을 해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업종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좀 맞춰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야간에 영업하는 사람은 야간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하고 시간 제한을 없어지고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인원 부분도 예를 들어서 큰 규모에 있는 상황은 인원 제한을 최대한 여유롭게 해주고 그 대신 아주 자그마한 사업장에 많은 사람이 들어간다면 당연히密閉된 공간에 많은 분들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고 이 위드 코너의 핵심은 그겁니다. 자율과 책임입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젖발 위드 코로나. 성장 지표에 가려진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근데 팬데믹은 충격도 충격이지만 이 기간이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런 점에서는 올 겨울까지 혹은 내년 봄까지를 노는 그런 장기 계획하고 단기 계획 같은 거를 다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굉장히 단일한 딱 기준을 가지고 하면은 그렇게 오래 못 버티고 이거는 시민 저항이 생길 수 있어요. 현실적인 타협 같은 것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